안녕하십니까? 네. 합격의 기쁨도 잠시죠. 네, 어쨌든 2차 합격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이제 3차 합격의 안도의 기쁨도 맛보셔야 될 텐데, 30%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30%는 적지 않은 숫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오토바이 면허증을 따려면 소형을 따야 125 이상 자동차 운전 면허증으로 안 되는 게 125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보고 열심히 보고 갔더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험이라는 거는 정말로 생각한 것하고 내가 실전에 했을 때 몸이 따라주는가 행동이 이루어지는가는 별개인 것 같고요. 또 이 건물 주인님이 그 소방안전관리사 3급을 따래요. 그래서 집주인이 따라니까 어떻게 힘이 없어서 그래서 따는데 3일 동안 강습받고 시험을 봐요. 그래서 내가 설마 공부만 한 놈인데 시험에 떨어질까 해서 시험을 이렇게 보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또 간신히 따긴 땄는데 정말로 항상 매사에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느끼는데, 여러분은 면접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나머지 보름 기간보다도 소중한 기간이고 아껴서 써야 할 시간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 대충 오지 않고 막 되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얼마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다만 저는 행정학 정책학 서울대에서 석박사를 마치고 강의를 하면서 2003년부터 면접을 쭉 해왔어요. 한 번도 안 받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면접 강사로 알려져가지고 1년 내내 면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각이 막 엄청나게 이렇게 살아있어요. 엊그저께 의무고시 면접 끝났죠? 그 의무고시 면접도 풀타임으로 진행했고, 또 엊그저께 또 대통령 경호처 면접도 진행하고, 또 국정원 면접도 진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3급 본부장, 9급, 검찰직.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면접이든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치와 핵심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제 이론 특강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좀 눈에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보시기 좋겠고, 오늘 정책 이슈 특강은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6일 완성 스터디인데, 그때는 리허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연습 시간인데, 저거 한 6일 정도 하게 되면 이제 리허설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오고, 그냥 스터디만 했던 애들하고 한 3배, 4배 차이가 납니다. 그거 따라오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지름길로 가장 밀도 있게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마음적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스터디만 했던 사람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각자 애들이 열심히 안 해요. 그러니까 각자 도생으로 일주일 지나면 다 파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학원 강의를 중심으로 하고 다른 거를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2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면접을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요, 1년 내내 연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2003 원래 행정학 정책학 박사였고, 여러분 이 정책학 수업은요, 대한민국 최고 정책을 교수님이 나눠주고 비판하라고 합니다. 비판적 식견을 막 키우는 거예요. 최고 논문들을. 마찬가지로 그런 시각에서 모든 정책을 보고 오고 이런 쪽으로 무장해 있는데, 면접을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막 보이는 거죠. 어떤 정책이든. 여러분, 행정고시, 기술고시는 여러분이 예비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비 정책을 여러분에게 주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면접 문제는 교과서가 아니라 실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비 정책들을 여러분에게 소소하게 제시하고 그 문제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비판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면접 문제는 정권의 영향을 받고 얼마나 최신 문제인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문화가 있는 날은 박근혜 정부가 K스포츠 문화를 강조하면서 문화가 있는 날이 출제된 거고요.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경제를 강조하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해는 뭐 PT든 GD든 모든 문제를 다 맞춘 해도가 한 2년 돼요. 단 한 명도 종합반 20명이 안 떨어졌고. 그리고 수없이 근데 우수로 미흡인데 자기가 컷이에요. 지역직 컷이든 재경직 컷인데 우수로 합격했어요. 그래서 막 감사하다고 오고. 나중에 점수를 알잖아요. 자기가 컷이었다고. 만약에 제대로 우리 회사 여기 학원에서 다뤘던 문제들이 많이 출제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가져오는 문제들은 따끈따끈 그냥 옛날에 썼던 문제도 얼마나 많겠어요. 10몇 년 했는데 15년 넘게. 근데 따끈따끈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출제 예상 문제를 정확히 짚어드리고 그 이상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수준이 되면은 문제는 중요치 않고요. 이제 틀이 잡혀가지고 어떤 문제든지 딱 주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로서 정말로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서 토론하고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어느 수준이 넘어가면. 정말로 대단해요. 왜? 여러분은 젊고 똑똑하고 그리고 절박감을 가지고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3주가 딱 좋아요. 3주 넘어가면 너무 힘들어요. 2주는 조금 부족해요. 그러면 3주는 충분한 기간이에요. 기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고요. 매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문재인 정권에서 시험을 보죠. 그러면 사무관이 출제합니다. 여기 출신 사무관이. 여기서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인지공동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행정고시를 공부했으면 행정고시 애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어떤 스트레스 받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공부해 합격하는지를 알아요. 사법고시는 모르지만, 로스쿨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사무관이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문제를 골라요. 그래서 문제은행을 여러분 이렇게 구축해서 각각 그 부처마다 사무관 수준에서 문제를 센터링 받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관심 있는 정책을 출제해야 예컨대 그 행정안전부 내지는 인사혁신처도 좋겠죠? 그래서 먼저 항상 문제가 여기서 다 나왔어요, 기초도. 그래서 문재인 정부부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죠, 이 페이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딱 강약을 조절해 줄 테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1주는 완성될까 말까 이 정도 오고요. 이 열흘 정도 되면 완성이 돼요. 전문가가 됩니다. 면접의 전문가가. 그리고 면접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리고 생각 안 나요. 정상적인 과정이고요. 뭔 문제 나오는지도 생각 안 나요. 그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자, 문재인 정부 국가 비전.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들은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요. 토론할 때 그저 그런 말들 하잖아요. 면접위원, 여러분 연기죠? 토론, 면접은? 관객이 좋게 보여야 되지 여러분이 잘했다고 잘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저 그런 언어를 구사하잖아요. 면접위원의 눈에 안 띄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하에서 추진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활용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탁탁 얘가 면접 준비를 많이 했네. 여러분 누구한테 합격을 줄까요? 감사하는 사람, 더 열심히 했던 사람한테 주는 건데 그런 걸로 흔적을 찾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가장 큰 목표 가치로 삼았다 이런 거예요. 이런 말들을 토론에서 PT에서 유사하게 써먹으려고 생각하는 순간에 써먹어져요. 써먹지 않고 그냥 공부만 하면 안 써먹어져요. 써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해도 필요 없고 필요한 것만 하면 돼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롭지 못해서 어떻게 하죠? 두 번째, 문재인 정부는 국정 목표로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국정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출제 문제가 비전에서 목표로 내려왔어요. 그죠? 여기 안에서 출제됩니다. 안 벗어나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다 외울 수는 없고요. 그 국가 비전은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대 복합 혁신 과제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반드시 여러분, 이노베이션, 혁신 없이는 발전이 없죠. 내 정권의 운명을 걸고 이것만은 100%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이게 뭐예요? 4대 복합 혁신 과제예요. 일자리 경제. 근데 어떻게 하죠? 일자리가 창출 안 되는데. 일자리를 창출하겠다요. 그래서 여러분,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업은 높아지는데 취업도 높아져요. 그 이유를 잘 설명해 드릴게요. 일자리 창출, 일자리 경제만은 정권의 운명을 걸고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일자리 창출 관련된 어려움과 개선 방안, 창출 방법이 나올 수 있겠죠. 안 나오면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공무원이에요. 두 번째, 4차 산업혁명. 밑줄이에요, 밑줄.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100% 출제되는 거예요. 한 번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저출산, 인구 절벽 해소죠? 인구 절벽 해소. 지역 균형 발전. 여기서 일자리, 4차 산업혁명, 인구 절벽 해소는 출제 가능성 50%입니다.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출제 가능성이 낮아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정권의 운명을 걸고 이런 말 써먹어요, 여러분이. 그냥 그러면 면접위원들이 이야, 거짓말도 해서 막 여기 기억이 잘못 안 나가지고 예컨대 엉뚱한 얘기를 넣어도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불라불라 막 이렇게 귀신이 신내린 것처럼 해도 상관없어요. 더 좋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와, 쟤는 어떻게 저렇게 고시 공부도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저런 국가 정책과 제도를 잘 알고 있지? 그죠? 아시겠죠? 네 가지가 정확히 생각 안 나면 그냥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하시는 거예요. 면접위원은 느낌만 갖지 이걸 구별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요. 저는 합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국가 비전 암기해야 되고, 일자리 창출,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 인구 절벽 해소,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은 정권의 운명을 걸고 책임지겠다. 특히 앞에 3개 출제됩니다.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문재인 정부 3대 경제 정책은 이거는 완전 별표 5개입니다. 이거. 계속 출제됐어요. 이거는 완전 별표 5개입니다. 여러분, 경제 정책 기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 3대 정책 기조. 여러분, 그 정부가 여러분 활동하는 영역이 많지만 단 하나를 한다면 경제가 제일 중요하죠. 네, 경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정이든 개인이든 국가든. 지금 일부분이 우리에게 여러분 깝죽거리는 것도 경제력이 우리보다 3배 크다는 거예요. 근데 65년도 한일 청구권 협정일 때는 30배 컸어요. 그러니까 3배 정도 우리가 3배까지 따라왔으니까 우리가 3분의 1 정도 경제 수준입니다. 걔네들은 인구는 1억 2천인데 우리는 5천만이고 인구는 부족하지만 경제력이 30배 차이에서 3배 차이까지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여러분 국가라는 것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국가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국가주의, 큰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주의 패러다임 속에서 국가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험을 했어요? 정부 실패, 국가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복지 실패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국가가 상징하는 역할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70년도 이후 우리 행정학적 지식을 좀 활용한다면 신자유주의적인 여러분 논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도모해 볼 필요가 있다. 시장주의, 국가주의, 시장주의가 여러분 등장합니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시장주의가 여러분 실업과 양극화, 빈곤을 낳더라. 소수 가진 자에 의해서 낙수 효과가 있기보다는 오히려 양극화와 빈곤화와 실업을 낳더라. 그러면서 세계는 저성장 구조에 빠집니다. 국가주의도 아니고 시장주의도 아니라면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 과거에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까지 논리 속에서는 그때는 큰 말이었는데 4차 산업혁명을 기준으로 보니까 1, 2, 3차가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지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치는 거예요. 그걸 임마누엘 카스텔은 네트워크 소사이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지 사회라고 표현하고 있고 슈밥은 여러분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또 뉴노멀 시대에서 경제는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국가주의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기댈 언덕이 아니고 시장주의도 아니라면 인류가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제3의 대안처럼 등장한 게 바로 사회적 경제입니다. 사회적 경제. 즉 경쟁을 강조했죠? 경쟁을 강조했습니다. 뭘 강조했습니까? 복지를 강조했습니다. 복지도 아니고 원자화됐고 시장주의도 경쟁 원리에서 실업과 양극화 빈곤만을 초래했으니 이제 사회적 경제로 우리가 살아보면 지속가능한 4차 산업시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지 않을까라고 하여 호혜를 강조합니다. 호혜. 사회적 경제. 그리고 여러분 사회적 분배를 강조합니다. 호혜와 분배, 나눔을 강조하는 사회적 경제가 새롭게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 경제의 세상 흐름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기업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은 국가주의도 시장주의도 아닌 제3의 대안으로 등장한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의 제도적 메커니즘으로서 우리가 실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적 경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출된 일자리를 가지고 서로가 분배하고 또 다른 일자리를 창출하다 보면 경쟁, 정글과 같은 시장이었다면 윤리가 살아있는 시장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도 다 가능하다는 게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를 주장하는 학자들의 이구동성의 주장들이에요. 충분히 우리가 윤리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려고 하는 평범한 기업이 있고 여러분 그 사회적 공헌을 목표로 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이 있다면 우리 일반 소비자들은 뜻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물건을 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선순환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 맞다 무릎을 치고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이 내 정권에서 경제 정책으로 지향할 목표 가치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 포용적 성장, 포용적 성장을 끄집어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따뜻한 경제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이런 말 쓰셔야 돼요.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포용적 성장. 따뜻한 경제. 여기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도론과 같이
어떤